안녕하세요. 역덕후입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네. 한번 다시 봐봐. 다시 보니 선녀네. 역덕후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저평가받은 임금은 광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폭군이냐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혀 논쟁해 왔는데 폭군은 가당치도 않으며 오히려 명군이냐 성군이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 리뷰합니다. 인조반정 세력이 성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규정한 광해군은 폭군에 대한 근거 두 가지는 폐모살제와 중립외교였습니다. 유학자들의 통치 논리와 명분을 앞세운 유교적 세계관의 프레임에 갇혀 정작 가장 중요한 민본주의를 놓치게 되는데요.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이중잣대가 아닌 동등한 잣대로 조선 왕들을 상대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태조 이성계가 죽은 뒤 부왕의 계비였던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격하시킵니다. 광통교를 태종 이방원은 정릉의 정자각 성물과 병풍석으로 복구하게 했는데 병풍석을 거꾸로 놓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이 돌들을 밟고 지나가게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기준으로도 폐륜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계모나 서모에 대한 폐륜이 광해군보다 훨씬 더 심한 임금들이 연산군 말고도 3명이나 있는데 당시 3만 평이 넘는 드넓은 서궁에서만 지내게 하고 태종 이방원과 똑같이 어머니 자격을 박탈했는데 유독 광해군한테만 폐륜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복 동생을 둘이나 죽인 태종 이방원은 명군으로 평가받죠. 이복 동생을 사사시킨 정조임금은 성군으로 추앙받죠. 왕조 국가에서 왕권을 위협한 왕족을 죽였다고 폭군이면 광해군 말고도 태종이나 정조도 폭군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무튼 폐모살제 죄는 광해군만 적용합니다. 기자원과 유몽인은 북인이지만 인목 대비 폐모론이 일어날 때 폐모에 반대하고 낙향하는데요. 폐모론을 반대한 정창현 등과 함께 중북인이라고 합니다. 반정이 성공한 뒤에 인조의 부름에 기자헌이 응하지 않자 우리를 쌩까? 광해한테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보네? 라며 잡아들인 뒤 이괄이 난 때 추국도 안 하고 처형합니다. 유몽인은 폐모론 이후 벼슬을 버리고 시를 쓰며 다니는데 자신을 70대 과부에 빗대며 쓴 상부사라는 시가 니들이 아무리 포장한다 한들 난 광해군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영모죄에 몰려 처형당합니다. 기자원과 유몽인은 160년 뒤 정조임금이 사육신 같은 충신이라며 복권시켜줍니다. 김영은 퇴계 이황에게 직접 교육받은 김부륜의 아들이며 남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광해군 때 벼슬을 하던 중 인목 대비 폐모론이 일어나자 대북 정권에 실망하고 낙향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쓴 계암일록에 따르면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쫓겨나자 시원하다고 일갈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인들을 한심하다고 비난합니다. 인조반정 이후 18년을 칭병하고 두문불출하며 조정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남편이 부족하다 하여 과부가 어찌 변절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답니다. 여기서 남편은 광해군을 암시하고 김영 자신을 과부에 비유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몽인도 똑같은 비유를 했었죠. 인조 서인 정권의 브레인이었던 장유, 그는 반정 이후 서인들의 삽질과 인조의 무능함을 보고 인조 반정에 참여하여 공신반열에 오르고 대사관 대세원 등을 역임했지만 부끄럽고 쓸모없게 되었다라며 인조 반정 참여에 대해 부끄럽다거나 비변사 대신들의 한심한 외교 정책에 대해 썩어빠진 유학자들을 이라 비난하는 글을 계곡집에 남겼습니다. 인성군은 인조 때 유리부의 옥사에 자신도 모르게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죽을 위기에 빠졌고 결국 사사당합니다. 목성선은 광해군 때 그 난리를 쳤던 대신과 사대부들이 인조한테는 왜 갑자기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냐며 광해군보다 심하다고 질타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광해군을 복위시키거나 상황으로 모시겠다는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고 인조 정권이 광해군 시절보다 못하다는 민간의 노래를 보면 광해군이 진짜 폭군이었다면
나올 수 있는 반응일까요? 사료는 어쩔 수 없이 광해군 일기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단종실록,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는 주관적 서술과 평가가 다른 실록에 비해 그 비중이 높으며 실록의 중초본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첨삭 등을 통해 특정 정치 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기술되어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의 왜곡이 적지 않습니다. 서인들은 자신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인이 주도한 선조실록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선조수정실록을, 남인들이 집권했던 시기에 편찬한 현종실록이 남인의 시각이 지나치게 투영되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겨 현종개수실록을 다시 편찬했습니다. 결국 실록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찬수의 방향이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서인들 스스로 자백한 셈입니다. 그러니 쫓겨난 임금들 단종, 연산군, 광해군에 대한 기록은 오죽할까요? 더군다나 광해군 일기는 이괄의 난으로 사초의 90% 이상이 산실되어 관원들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의 개인 문집이나 일기까지 수집하여 편찬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서인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북인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어 편찬된 광해군 일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의 파죽지세 공력을 확인한 고려조정은 당시 실권자였던 이자겸과 척준경의 의견에 따라 군신관계를 자청하는 국서를 금나라에 알아서 보내죠. 중신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척준경이 이제 금나라의 군사력은 고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광해군의 깊은 역사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예가 있는데요. 송금 연합군이 1125년 요를 멸망시키고 1년 뒤 송황제는 고려에게 금을 협공하자고 군사적 요청을 하지만 계산기를 정확하게 돌렸던 고려조정은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광해군은 고려의 외교 정책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17세기 초 급부상하던 후금에 대한 실리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관을 중용, 북방 군사 훈련 강화, 무인 선발 확대, 조총을 비롯한 무기 확충,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 후금이 국서에 기민하고 효과적인 답서, 역관 하세국, 김원춘을 비롯한 공식,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로 통한 물밑 첩보전 등 청서고와 명실록을 보면 광해군이 명과 후금 양국 사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신뢰 위계를 구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인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인, 북인, 남인 할 거 없이 비변사 대신들은 후금이 국서에 답하거나 통역관을 보내는 중대한 일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옵니다. 고려? 언제적 얘기야? 500년 전 얘기하나 봐. 고려왕 납셨네. 고려 가서 고려임금 고려해봐. 사르의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의 패배를 예감하고 파병을 거부했던 광해군이 비변사 대신들에게 복귀해보라는 실록 기사입니다. 만주실록에는 누르하치가 영원성을 공격했지만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영원성 공격은 누르하치가 벌인 수많은 전투 가운데 유일한 패전 기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려의 실리 외교를 광해군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건데 조정 대신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명나라는 이 사루 전투 패배 이후에도 조선 측에 그 군사적 원병을 계속 요청했고 이거에 대한 눈치를 좀 챈 후금 측에서 이 조선의 입장 표명을 국서를 보낸 건데 이 광해군은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고자 한 거고 이 비변사 대신들은 그에 대해서 아예 막은 거죠. 왕이 미쳤나 봐. 통역관한테 최고 대우? 게다가 오랑캐하고 화친을? 그 유명한 만력제의 국정태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천조국 걱정? 광해군 너나 잘하세요. 사르 전투 이후 명의 원병 요청에 응할 경우 후금이 이 때문에 조선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광해군이고요. 만주 전역을 접수한
이 후금의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고 명의 추가적인 원병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인데 부왕께 불효, 대비한테 불효, 황제한테도 불효, 트리플 불효네? 이처럼 명의 원병 요청을 거부하는 광해군에 대한 신하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명나라의 협력적 제스처를 보이고 현실은 병력이 부족해 힘들다는 말이죠. 반복 설명하라. 이 한마디에 광해군의 중립 외교 의지를 읽을 수 있네요. 광해군은 사르 전투 5년 전부터 명과 누르하치의 군사력을 제대로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피지기로만 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심화 전투에서 투항한 강홍립과 그를 옹호한 광해군을 비난한 서인은 18년 후 삼전도 굴욕을 당하죠. 라떼는 말이야. 노적한테 무릎도 꿇고 머리 빵아도 찍고 새끼야 뭐 다 했어. 후금에 답서 보내는 중대한 문제를 비변사 대신들 모두가 서로 미루며 눈치 보는 중입니다. 저한테 총대 매라굽쇼? 부모라는 말도 빼라굽쇼? 전하를 보위에 올린 저희 북인 중립외교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괜히 답서 썼다가 오랑캐 취급 받으라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잖아. 광해가 다 하겠지 뭐. 요약하면 통역관, 외교관, 조서관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하고 대비하는 광해군이죠.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의 이러한 줄타기 외교는 훗날 명실록하고 청사고에도 기록이 됩니다. 명에서는 오히려 이 반정 세력이 패역한 무리라 그래서 토벌해야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요. 이 명이 망할 때까지 이러한 이 명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청사고에서는 광해군이 명한테 잘 했으며 사르 전투 파병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광해군을 오히려 두둔합니다. 이처럼 광해군을 높이 평가하는 명과 청의 공식 역사 기록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혹자는 광해군이 계속 왕으로 있었어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 역덕후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째, 인조와 서인 정권은 광해군 때 가도에 찌그러져 있던 모문룡을 적극 지원하면서 후금을 후방에서 계속 자극하는 것을 돕고 부추긴 점. 둘째, 이궐의 난으로 북방의 정예병 1만 5천 이상이 와해되었으며 셋째, 자기들이나 이궐처럼 또 역모를 일으킬까 두려워해서 평안, 함경 지방의 군사훈련을 거의 중지시킨 점.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후금군에게 어서 오세요 수준인데 어찌 광해군이었어도 정묘호란이 똑같이 발생했을 거라고 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정묘호란을 겪고도 정신 못 차린 인조와 서인 정권은 계속 자신들이 삽질하면서도 명나라를 버릴 수 없다고 정신 승리했으면 군사적 실력이라도 키우던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모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뒤에 화친을 하니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고 도대체 얻은 게 뭡니까? 심화 전투 때도 비변사 대신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파병한 끝에 결국 강홍립의 투항으로 끝났는데 그것조차 서인들은 광해군 탓으로 기록하죠. 정리하자면 광해군 때 우연히 호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명분에 집착해서 두 번이나 호란을 불러일으켜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세금 폭등 수십만 명의 전쟁 피해자들과 수천 명의 포로들은 광해군이었어도 똑같은 결과가 아니라 광해군이었다면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광해군에 대한 합리적 평가라고 역덕후는 생각합니다. 전쟁을 막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정책을 폈던 임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광해군 명군이었다. 이 편에서는 광해군의 다른 업적들을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추천을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